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회동을 제안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청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 대표도 동의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다음 주에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민주당이 이른바 영수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대통령실은 거절하는 모양새였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여권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통화했습니다. 약 5분간 이뤄진 통화에선 다음 주 대통령실에서 만나자는 회동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입니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통화한 건 지난 22년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9차례 회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부터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자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접촉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 없어 통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면 이 대표 취임 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에 4.19 기념식 행사에 가는 대신 묘역을 혼자 참배했고 기념식에 야당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의 취임 2년 만에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긴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 야당들은 벌써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과 나란히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최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등 최상병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만큼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런종섭쇼, 당신의 그 얕은 수에 놀아날 만큼 국민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범야권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나란히 참석해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독소 조항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부에서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범야권은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를 압박하고 여당 내 이탈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제1결엔 제적의원 297명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야권은 181석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1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해병대 예비역연대 등에서는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특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나 됩니다.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찬성을 하고 여당의 이탈표가 추가로 6표 이상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야권에서 가져갈 경우 최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총선 참패로 무작정 반대만 하기 어려운 점도 여당의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21대 마지막 국회까지도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평가가 35%에 그쳤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 잘못하고 있다는 68%였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건데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긍정평가가 27%,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에서도 35%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4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30대가 80%, 50대 72%, 20대에서도 70%가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60대와 7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70%를 웃도는 겁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가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소통 미흡이 17%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3주 전에 비해 10%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와 의대 정원 확대 등도 주요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비공개 사과를 한 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변화의 기조를 읽지 못한 여론의 실망감이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해 7%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어제도 20%대, 오늘도 20%대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3%를 어제 발표된 NBS 전국지표 조사에선 27%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총선을 거치면서 둘 다 11%포인트씩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취임 첫 해였던 2022년 8월 1주차와 9월 5주차에 기록한 24%였습니다. 당시에 각각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과 인사 난맥상, 또 윤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20%대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08년 6월 21%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음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을 땐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있었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지율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국정 운영에도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상 이 핵심 지지층, 이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 탄핵이나 조기 대선 우려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정부가 야당의 협치를 구하고 또 여론에 호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거절하는데도 여러 차례 만나자고 연락했던 겁니다. 그동안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본질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몇 달에 걸쳐 카톡 메시지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티타임을 기대하고 있다. 간단한 특강이 가능하겠느냐. 추석 인사 드리러 가고 싶다 등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에 김 여사가 답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만남 요청을 10여 차례 했고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 목사가 어떻게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만날 마음이 없었지만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범죄이자 스토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런 최 목사를 스토킹 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했다고 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가방 건네는 영상을 유튜브에 방송한 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한 보수단체 대표 고발로 시작됐는데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도 스토킹 범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넉 달째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음 주 재외공관장 회의나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외교 무대가 거론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모습을 보인 건 4개월 전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했지만 비공개 일정이라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다가오는 외교 행사를 계기로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0여 명의 재외 공관장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해 3월 같은 회의 때는 대통령 부부가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 주재 만찬에 김 여사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행사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행사를 연 만큼 올해도 용산 잔디마당이나 청와대에서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보고 있다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때 여사를 모시고 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부부 동반으로 방한할 경우 김 여사의 등장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어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그럴 수가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오늘 조사실 내부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검사실 술자리 회유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술을 마셨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을 상식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했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벌어진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부치갑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도 표현했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좀 참담하고. 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은 이 전 부지사 측에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자기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은 연일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송일지를 공개하면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간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 머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조사실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애초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실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동행한 교도관들이 그런 일 없다고 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영상 녹화실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녹화실 밖에서 교도관들이 대기했고 내부 음주 상황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리창 길이까지 제시하면서 영상 녹화실이 밖에서 훤히 보이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얼굴 벌개지도록 술 마셨다고 했다가 나는 안 마셨다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술판 회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민형배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들이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이 내년에 한해 1,000명대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에서 2025학년도만 대학이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학별로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며 타협은 없다고 쐐기를 박은 지 한 달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6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받아들인 겁니다. 반 정도만 뽑아서 우리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나 우리 의대 교수님들의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강의실 준비라든지 실습 준비라든지 하면 우리가 원래 했던 130명의 어떤 준비보다는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자율 감축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등 6개 대학에서 증원분의 절반만 모집할 경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2,000명에서 약 300명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지역 거점 국립대 3곳까지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분은 1,500명대로 떨어집니다. 사립대까지 절반 감축에 동의하면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 의대는 기존의 소규모 의대가 상당수라 증원분을 줄이는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2,000명에서 또 한 번 조정을 하면서 입시 혼란을 불러온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조정은 아니라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각 대학이 이번 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한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정확한 모집 인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의대 증원을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이 2,00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증원 규모를 갑자기 줄인 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애초에 근거가 없었다는 걸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의대 교수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냉담합니다. 난데없이 나온 50%에서 100% 대학 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건지 조삼모사죠. 달래기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없다. 게다가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팝값 흥정하듯이 깎는 것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원점 재검토가 최소한의 대화 가능한 조건이에요. 이게 의대생 사이에선 학생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33%로 줄일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올해만 대학이 자율로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협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당장 의료개혁 과제를 논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지만 의협이나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반쪽짜리 특위가 될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에서는 한 발 물러난 셈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요? 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입장이 난처해진 총장들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대통령실의 상황이 맞아떨어지며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입시 요강을 확정짓지 못해 수험생의 불안이 크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까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학 총장들은 학사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길어지는 의료 공백의 책임이 커지다 보니 결국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대학 총장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우회한 겁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JTBC와 통화에서 총장들이 제안하면 마지못해 받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의사들, 전공의들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앞서도 봤지만 아예 증원 자체를 재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00명 증원 자체를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전공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의사협회는 정부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이번 발표로도 사태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주에 또 고비가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엿새 뒤죠. 25일이 되면 교수들이 한 달 전에 낸 사직서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실제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 지금으로선 교수들이 사직서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병원에 남기로 한 교수들도 기존에 예약된 환자들까지만 보고 신규 환자는 덜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원 기자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지 엿새 만에 이란 본토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피해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란은 피해가 거의 없고 핵시설도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이 날아다닙니다. 현지 시간 19일 새벽 이스파한 공항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엿새 만에 재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핵시설 및 군사기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위협하면 최대 수준으로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در دادن پاسخ آنی قاطع و قوی به آن و پشیمان ساختن قطعی و کامل این رژیم لحظه‌ای تردید نخواهد کرد. 하지만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은 피해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هیچ خبری نبود. پدافند دفاعی بود. همین پدافند هوایی. این عزیزان حداقل توی منطقه که ما هستیم نه جای خورد نه جای آسیب دید هیچ. 핵시설도 완전히 안전하다며
이스라엘의 굴욕적인 작전 실패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제한된 반격만으로 이란 내 민감한 시설을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ut it does appear that this was a limited strike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Israel has the ability to attack inside Iran and hit fairly sensitive targets.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국제 유가와 환율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백악관은 아직 공식 성명이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공습 전에 미국 측에 미리 통보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호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강 특파원,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국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식통들은 사전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겠다거나 보복 작전의 우려를 표했다는 대체로 일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공식적인 소통 창구는 전날 이뤄진 양국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번 공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방의 시발점이었던 지난 1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 당시엔 공격 직전에서야 미국에 통보하면서 미국 측에 큰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이란은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처럼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지난 13일 이란의 공격 이후 미국 측은 이란과 소통은 했지만 이란이 정확한 공격 시기와 방법 등은 통보하지 않았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미리 알렸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요격이 쉬운 드론 등을 활용한 이란의 공격을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매체에 따르면 제한된 소수의 드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미국의 입장이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 대련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강태화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가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고 금품은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21년 10월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골프비와 식사비,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에 나선 지 1년 반 만에 이 재판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골프 접대에 대해선 A씨가 이 재판관 등 4명과 함께 친 골프비 128만 원을 낸 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넷으로 나누면 이 재판관이 제공받은 건 32만 원이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혼 소송이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관련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식사비 17만 원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급 와인을 마셨다는 의혹은 A씨 외에 함께한 사람들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A씨가 이 재판관의 대학 후배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는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는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보관하다 A씨에 돌려줬고 옷 상자에서 이 재판관의 지문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비를 안 낸 건 인정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A씨를 돕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준다면서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음료에 사용된 마약을 공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사건 1년여 만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연두색 상자 든 여성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습니다. 다른 남성이 든 같은 상자 안에도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입니다. 이들은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이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부모들에겐 자녀가 마약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 전화도 걸었습니다. 이 마약 음료에 들어간 필로폰을 공급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근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월 필로폰 4kg을 들고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된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은 현지 정보망을 통해 파악한 소재지를 캄보디아 경찰에 알려 지난 16일 푸놈펜의 한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신처에선 필로폰 700여 g이 발견됐는데 이 정도면 2만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흰색인 필로폰을 푸른색으로 염색한 신종 제품을 만들어 한국에 납품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하려 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마약과 제조 설비가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에서 조사와 사법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마약 음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주범은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범 4명은 1심에서 최대 15년형을 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반려견을 집에 홀로 둘 수 없어서 애견 카페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반려견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생후 6개월 강아지가 성견에게 물려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비지의 까만 두 눈은 늘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 앞에서도 머뭇거리는 비지. 한쪽 눈이 없습니다. 정확히 84만 원을 주고 한 달을 맡긴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제가 못 놀아주니까. 사흘 전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이른바 반려견 유치원에서 난 사고 때문입니다. 강아지 10마리가 있는 방 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성견에게 비지가 다가갑니다. 그 순간 성견이 달려들고 얼굴을 물린 비지는 놀라 도망칩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뛰어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다 같이 준비를 하려고 밖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분리도 안 시켜놓고 비지는 왼쪽 눈을 적출했습니다. 주인은 무게 2kg의 어린 강아지가 7kg 성견과 한 공간에 있는데 28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업체는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며 앞으로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업체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지만 비지는 앞으로 평생 반쪽짜리 세상만 봐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가족들이 오늘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듯하던 차량은 굉음을 냅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30초 동안 600m 더 달립니다. 차는 4차선 도로를 넘어 지하 통로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뒤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라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원인에 다가가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4차례 주행했습니다.
도현인의 차 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EDR에 찍힌 116km보다는 한 20km 더 높은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 오늘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도현이네가 부담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뿐이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담은 도현이법은 한 달 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최근 보험사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동안 쌓인 수많은 사기 범죄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해내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경기 구리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뒷차가 들이박습니다. 비슷한 시기 흰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합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사고. 알고 보니 같은 일당이 벌인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잡아낸 건 바로 인공지능 AI 시스템입니다. 과거 보험 사기범들의 병원 방문과 차량 정비 횟수 등을 사전 학습한 AI가 사고 낸 운전자를 위험군으로 지목한 겁니다. 6군데의 정비를 받으러 가면서 차량도 수리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병원도 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했는데요. 공항 같은 경우는 과거 이게 보험 사기자들이 방문을 해서 일당 4명이 빼돌린 금액만 8천만 원에 육박하는데 보험사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유형의 환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입원할 땐 경고도 띄웁니다. 수사 현장 보험조사원의 관장님의 노하우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신뢰도 수준이 90%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2년째 1조 원을 넘었는데 갈수록 조직화하면서 사람이 잡아내기 어려워지자 각 보험사들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SNS로 사람을 모집하는 등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AI를 통한 보험 사기 적발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우익 성향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서인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일본 우익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다. 여성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조선반도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본이 주도해 조선 근대화를 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이처럼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한 우익 성향 레이와 서적의 역사 교과서를 깜짝 승인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이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들과 함께 통과시키려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레이와 서적은 2년 전 검정에서 떨어지자 일본인을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교과서 원문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왜곡도 심각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일 강제 병탄에 대한 기술은 날조에 가깝습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이 실력을 갖추면 조약을 철회하자고 하자 이토 히로부미가 한 줄을 추가했고 고종이 만족했다고 썼습니다. 독도 관련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역사상 조선 왕조가 독도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 에도 시대에 일본 어선 등이 정박지로 이용했다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이보시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입맛대로 고쳐 쓴 우익 교과서 승인에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도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라고 부르며 건전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던 일본. 웃는 얼굴로 뺨을 때린 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의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이 12년째인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흰색 말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이 말뚝을 세웠습니다. 早くこのような人文慰安婦像、日本大使館の目の前にありますから、こんなものは撤去すべき。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청에 말뚝을 담은 소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3년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은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스즈키는 단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년에 두세 번 재판을 열어 스즈키의 구속영장을 연장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등을 선임해 벌석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스즈키는 소환장은 계속 받으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판이 있었지만 미뤄졌습니다. 26번째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2일에 열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최근 필리핀의 한 대학교에 중국 유학생 수천 명이 등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 스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몰린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루손선 카가얀주 한 사립대학교에 중국 학생 4,600여 명이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카가얀주는 필리핀 최북단이자 미군 기지 두 곳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중국 청년들이 몰려들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So kung meron ba silang student visas that are required. So we are coordinating with the Bureau of Immigration, the DFA, and since students to sir, pati yung CHED. 한 필리핀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특정 지역에 거금을 내고 온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면서 실제 학위를 얻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누엘 맘마 카가얀 주지사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식 학생 비자와 외교부 승인을 받은 학생들이라며 남중국해 분쟁에 연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맘마 주지사는 친중국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중국인 30여 명이 보조 요원으로 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는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필리핀 내 중국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대전 가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통하는 유명 빵집 성심당이 지난해 3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장이 수천 개에 달하는 파리바게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겁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관광 명소를 방불케 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왔습니다. 저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왔어요. 가족들 거 엄청 많이 사서 여러 개 샀습니다. 한 세 번째 온 것 같아요. 맛있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평일이니까 줄 많이 안 섰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해 이 빵집 5곳에서 팔린 빵만 1,243억 원어치. 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긴 건 단일 빵집으론 최초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다가 특히 지난해엔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며 전국구 프랜차이즈 2곳을 뛰어넘었습니다. 대전에만 지점을 둔 빵집이 이 같은 실적을 낸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가성비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은 데다 다른 지역엔 분점을 내지 않는 전략이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 주로 이제 농산물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국한했던 거에서 그 진화를 해가지고 유일무이하게 그 높은 퀄리티나 품질 뭐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가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관광적 요소도 충분히 된다. 최근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한국을 찾은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대전시와 함께 빵 축제도 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역시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어서 그 흔한 산책 한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긴급 돌봄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숫자 자체가 적어서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경수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30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딸을 보살피다 무력감이 찾아온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확 올라와요. 내가 죽어야지. 수소문 끝에 긴급 돌봄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 딸을 맡긴 며칠 동안 30년 만에 평범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남편하고 휴가 내고 바로 에버랜드 가서 판다 보고요. 북한산 둘레길을 주구장창 걸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A씨는 중증 자폐가 있는 2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남편까지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보호자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20곳 넘게 전화를 돌려도 아들을 맡아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그러는 것 같았어요. 긴급 돌봄센터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라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긴급 돌봄센터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한 곳씩 모두 17곳, 센터별 정원은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정원은 풀로 차 있는 편이에요. 긴급 돌봄센터를 찾는 이유는 신체적, 심리적 소진, 계속되는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일정으로 이곳 센터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시돌봄이란 이름으로 시설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수도권부터 센터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롯데 황성빈 선수 이야기로 논쟁 중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냐 아니면 상대를 자극하는 얄미운 플레이냐고 말이죠. 이어지고 있는 이 논란을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투수 켈리가 덕아웃으로 들어가다 멈춰서 누군가에게 화를 냅니다. 결국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모두 달려나왔습니다. 올 시즌 첫 벤치 클리어링. 큰 충돌은 피했지만 LG 켈리에겐 롯데 황성빈의 플레이가 못마땅했습니다. 3회 맞대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성빈은 공을 피한 뒤 다시 맞는 신용을 하고 파울을 치고 1루까지 힘껏 달린 뒤 천천히 걸어서 돌아와 켈리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성빈에게 안타를 내준 뒤에도 둘 간의 심리전은 이어졌습니다. 1루에서 리드를 길게 잡은 황성빈을 잡으려다 켈리는 송구 실책까지 저질렀습니다. 앞서 1회에도 황성빈은 열정의 주루 플레이가 무엇인지 보여주듯 LG 내야를 흔들며 점수까지 냈습니다. 안타를 때린 뒤 곧바로 2루를 훔쳤고 이어 레이에스의 안타 때 LG 2루수 신민재가 3루로 공을 뿌리는 사이 빠른 발로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황성빈은 롯데의 8연패를 벗어나게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걸 이기고 또 도루에 성공하고 한 베이스 더 나가는 게 팀에서 주어진 제 역할이라 생각해서 황성빈은 개성 넘치는 주루 플레이로 이미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1루 주자로 뛸 듯 말 듯하는 동작을 취하며 기아 투수 양현종과 벌였던 장면은 신경전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플레이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얄미운 플레이냐, 오늘도 팬들 사이에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분명히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발언이 프로야구를 거세게 흔들었죠. 자동투구 판독 시스템 ABS에 스트라이크로 찍혔지만 볼을 선언하고 오히려 오심을 은폐하려고 한 심판들.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 만에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은폐를 주도한 이민호 심판은 계약 해지, 나머지 심판 2명은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는데 이 징계를 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잃었던 판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지만 공기질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남아있는 먼지와 때이른 더위도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남과 대구, 경남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중북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제주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온화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20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강원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